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지금 진짜 한의사로서 의과 대학을 좀 다니시고 어쨌든 양방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좀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제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자리에서 심지어는 강의 때도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했는데 저한테는 세 가지 또 꿈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의학 한의학을 통해서 이제 통합 의료 또 나아가서 융합 의료 같은 것들을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거고요. 이제 뭐 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3차 의료기관 같은 데는 사실 이제 의학적 진로만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한의학 전공하고 지금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실제로 실습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 3차 의료기관조차도 의학과 한의학이 만나면 더 나은 환자 진료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어떤 실질적인 모델들을 만들어서 한국 의료사회의 어떤 변화의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모델을 만든다는 건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한의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갈등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의료 일원화라는 그러니까 의사 한의사 따로 두지 말고 통합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서로 또 입장차들이 또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어떤 상황들이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상황이 이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름은 좀 다르긴 해요. 대체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3차 의료기관에서 한의학적인 어떤 치료들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환자들 치료에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침이라든지 또 대표적으로 이제 한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3차 의료기관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는 되게 유명한 병원이 있거든요. 이제 그 병원은 4, 5년 전부터 이제 중국에 있는 중의사 선생님을 고용을 해가지고 한의학 처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MSKCC라는 유명한 암 센터가 있어요. 미국 뉴욕에. 근데 그곳에서도 이제 중의사를 고용해서 한의학 처방을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선생님들 말고도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도 알만한 MD 앤더슨이라든지 하버드라든지 메이오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제 다 통합의학 센터라는 게 생겨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럼 거기도 지금 이제 시발점? 네, 시작은 했고 연구비가 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연구를 설계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책임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MD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을 잘 모르시고 이제 그렇다 하자니 이제 중의학을 하신 선생님들을 고용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연구 책임이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의 어떤 책임자로서 세우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시스템은 의사, MD만이 어떤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계획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내과 레지던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소화기 내과 펠로우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이제 크론병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든요. 이쪽 분야에서 이제 의학, 한의학을 이제 융합해서 어떤 새로운 의료도를 만들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연구 성과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다른 분야 쪽으로 또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제가 이제 MD 의사로서 또 한의학을 전공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난임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의학과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제 통증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내분비 내과 쪽에 비만 환자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비만 환자가 참 많잖아요. 이제 그런 환자들 그 의학적 치료 말고 한의학적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상승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분야들이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 있는 한의학 중에 어떤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연구를 했을 때 좀 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있다면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미국을 이제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미국 의료를 따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성과가 나오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도 또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에 가서 어떤 이런 통합 의료적인 측면에서, 융합 의료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첫 번째 꿈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조금 북한에 좀 관심이 좀 많아요.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된 뭐 계기는 또 자세히 또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의사, 한의사가 구분되어 있는 의료 이원화 제도인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의사, 고려의사라고 하는 한의사, 이렇게 의료 이원화 제도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의료 갈등 구조인 거고, 북한은 생각보다는 의료 갈등이 그렇게 심하진 않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북한 통일이 된다 했을 때 둘 다 이원화 체계인데다가 우리나라는 또 갈등 구조죠. 여기에서 어떻게 의료를 통합을 해서 제도를 정비화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이런 어떤 학생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연구하는 그룹이나 선생님들이 없거든요.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좀 있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PhD로 의학교육학을 또 전공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 통일 이제 전후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계기가 되면 이쪽 관련된 연구들도 해서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제도라든지 의학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더 훌륭한 의료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좀 기여하고 싶은 게 이제 두 번째 꿈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그 봉사활동 갔을 때, 태국 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환자분들 돌보는 것만으로 즐거웠었는데, 나중에는 의료제도나 교육에 관심을 또 갖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량들이 좀 갖춰지고 역할도 좀 되면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아시아 같은데 이렇게 물론 어떤 역할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나라의 의학 교육 제도를 이제 세팅해주는, 그러니까 뭔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은 개선해야 될 점들이라든지 어떻게 확립을 할 것인지, 학생 교육 과정들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자문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싶은 좀 꿈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서울대 의대에서 이종욱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라오스에 가셔가지고 그 나라의 의과대학 교육과정 같은 것들을 확립하고 개선시키는 데 어떤 기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6.25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황폐해졌을 때 미국의 미네소타라는 지역의 미네소타 의과대학에서 우리나라 서울대 의대 출신 교수님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다시 우리나라에 파견을 해서 그 선생님들이 돌아오셔가지고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나라 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이제 조금 더 어렵고 힘든 나라에 가서 어떤 그런 분들을 돕는 그런 역할도 좀 해보고 싶은 좀 마음이 좀 큽니다.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음 질문으로 좀 연계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한의학과 의학, 그러니까 어느 파트를 준비하든 준비하고 이제 준비하려는 학생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논만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그쪽을 좀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지금 그쪽에 종사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은데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선은 아까 이제 질문에 대한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떤 것을 목적지로 하고 가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될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사실 10대 때부터는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중학교 2학년? 이때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주변에서 부모님이 공부해라 뭐 해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만 인생은 부모님이 살아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건데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고민들, 그다음 거기에 대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하든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되거나 다른 것들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우선은 그런 질문들을 했으면 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질문들을 찾기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책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 책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 자기 관심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는 분야까지 다양하게 책을 꼭 읽었으면 하는 어떤 권면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멘토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가 어려운 걸 알아서 멘토링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서 멘토링을 해줄 사람, 자기 멘티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찾으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신기하죠? 어떤 네. 분이요? 페이스북으로 친구가 되신 분이고 메신저로 이제 알게 되는데, 저는 그분한테 왜 좋은 영향을 받았냐면, 그 선생님은 42살에 미국을 가셨거든요. 근데 되게 42살에 의사 선생님이시고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는 또 뭔가 지도자 또 내지는 좀 리더에 속하시는 분이신데, 미국에 가셔가지고 거의 한 6년 가까이를 그 전기 생리기사라고 하는 역할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콜롬비아 의대 정형외과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왔던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되게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우선은 늦은 나이에 다시 의과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선생님이 말이야 쉽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사 신분보다는 그런 전기생리기사 신분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연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죠. 이제 콜롬비아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거기 찾아온 환자들도 치료하면서 또 1년에 한 2개월은 페루라든지 아프리카, 중국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척추기형 환자들을 수술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의료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 이런 정형외과 의사를 하게 된, 그것도 이제 10시간, 15시간 이렇게 장기 시간이 걸리는 척추기형 수술 전문 의사가 된 어떤 이유가, 자기 친형님께서 그런 좀 아픔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아픈 분들의 돕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 길을 가셨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분이 살아온 그런 인생들이 저한테 되게 큰 도전이 됐거든요. 비록 지금까지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제가 항상 페이스북으로 연락할 때마다 뉴욕 가게 되면 꼭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좋은 영향을 줬죠. 그런 그분들이 저를 찾아온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쪽에 고민을 갖고 또 사방으로 찾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스스로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먼저 챙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자기에게 큰 영감을 주고 또 힘들 때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꼭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멘티를 찾으셨으면 좋겠다. 멘티가 찾아오기보다는 스스로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역량이 안 돼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자기 역량이 안 되는 걸 알고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끝까지 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가끔씩 그런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의과대학 진학하기까지 되게 쉽진 않았거든요. 사실 의과대학 합격할 때도 거의 꼴등으로 붙었어요. 학사 편입을 할 때. 제가 의과대학을
대학교에 진학하기까지 원서를 11번을 냈거든요. 11번 떨어지고 12번만 합격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가 보통은 한 2-3번 해보고 한 4번, 5번까지 하면 좀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럼 포기할 법한데 그렇게까지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과정들.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 그 꿈이 단순히 나의 어떤 유익, 나의 안락, 나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단순히 나를 만나는 환자분들은 아니라 다른 내가 만나지 못한 환자분들에게 또 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넓은 시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의료 제도라든지 의학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만 있다면 또 의료인들이 또 잘 양성이 될 거고 그럼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또 포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또 감사하게도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도전하다 보니까 길이 왔었고 제가 이 과정에서 얻은 건 뭐냐면 결국은 끝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길에 대한 거를 고민하고 그 길을 간다면 언젠가 길은 열린다 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쉽사리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변을 좀 많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못했던 부분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원래 한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목적지향적인 삶을 좀 많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옆에 사람들을 또 잘 못 챙기는 그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는 환자분들 또 내가 찾아가는 환자분들도 잘 챙겨주면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라든지 어머님이라든지 형님, 누님, 조카 또 가깝게는 친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의 단점이기도 한데 목적성이 없으면 잘 안 만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누구야 보자 난 보고 싶다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도 벌써 오랜 동안 못 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소원이 네, 그러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오랫동안 못 봤으면 그냥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만남이라는 게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적인 생각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이 상담을 요청을 해요. 오케이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만나는데 그냥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성 없이 편하게 만나자 이런 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네, 시간이 지나고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눴을 때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옆에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부모님하고 함께하는 시간들,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들, 뭐 특별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친구랑 같이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축구도 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또 같이 뭐 놀이도 한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많이 바뀌면서 최근에 이제 졸업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저희 동기들하고 축구했어요. 네, 애들이 되게 당황해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형님이 같이 축구한다고 비 맞으면서 저도 한 10년 만에 비 맞으면서 축구를 했는데 되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부모님하고도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같이 가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시간들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한 건데 거기에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되게 윤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학생 시절부터 조금 많이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건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의 좀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결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그런 부모님이 좀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중고등학교, 전 대학생들도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대화를 한다는 게 마마보이나 마마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부모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일 수 있거든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살고 있구나. 또 이렇게 또 내가 미처 생각도 못했던 걸 생각하고 살고 있네 라는 것들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하고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가깝게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성들에 대해서도 나누고,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주제를 나누거든요. 이제 그런 대화들을 나누는 것이 저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또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돈독하게 하는 또 시간들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생 또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권면해드리고 싶고, 또 표현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우리 되게 표현 못하고 사는 시대거든요. 특히 한국 시대는,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그래도 이제 여성분들은 어머님한테 또 가끔씩 또 아버님한테는 표현을 하는데, 특히 남자들은 또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또 그런 표현들을 하기 쉽지가 않은데, 좀 그런 표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한다는 마음을, 진심을 좀 담아서 사랑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허그같이 안아드리고, 이런 표현들이 저는 되게 어떤 관계성들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꼭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대화 나누는 시간,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저기 말씀 잘 들었고, 그다음에 바쁘신 시간 정말 쪼개가지고 나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번 인사하고 네.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한의사 선생님이자 의과대학을 진학 중이신 임지은 선생님 나와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